지난 시간에 약사열애가 동방 유리광세계, 그러니까 동방의 이상세계, 서방의 이상세계는 극락세계, 그리고 동방의 이상세계는 약사 유리광세계고, 그리고 그 부처님들은 두 분 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더라. 열반하신 분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라더라 라고 하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유리광 깨끗한 극락은 공부하라고 해서 힘들고, 동방은 이게 또 깔끔해서 힘드네. 약간 너저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또 그래서 깨끗해요 뭐 이런 세계예요. 깨끗한 게 좋은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저도 깔끔하고 규격적인 걸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뭐가 있냐면, 저는 혼돈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도 좋아하는데 혼돈 이런 게 생각보다도 재밌어요. 그게 저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시장 재미 같은 재미. 그러니까 백화점의 VIP실 비유를 들기가 좀 그러네. 안 가봤어요? 네,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앉아 있으면 옷을 착착착 갖다가 보여주고 넣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 동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고 골라보세요. 자, 골라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이런 또 재미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약간 혼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거 너무 깔끔병 있는 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뒤죽박죽도 되고, 그래서 전에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쓰면 뭐 제자리에다 꼭 갖다 놔야 된다는 둥 뭐 이러는데, 제자리에다 안 놔야 찾기도 어렵고, 찾기가 어려우면 또 사고 또 사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찾아져. 그러면 두 개가 되면 딴 사람 하나 주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지. 꼭 막 이렇게 규격적으로 막 톱니바퀴처럼,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서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오래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매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규칙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저 플라톤 같은 경우, 히랍 철학자들이 대부분 수학적인 것이 진리를 모사한다 이래서 수학에 대해서 미쳐 있는데, 수학 같은 세계가 있다면 진짜 각박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잖아요. 그거는 규정성이 아니에요. 규정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와 너그러움, 그리고 따뜻한 온기, 뭐 그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의 미를 판단할 때 소박의 미, 비장의 미,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석굴암불상 같이 정교하게 어떤 계산 속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도 가하고, 그것도 괜찮고, 어떤 거는 주먹떡 같은 거, 나 그 떡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딱 줬다 빼고 이렇게 손가락 자국 있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건 뭐 규격성도 아니고 이게 뭔가, 바람떡만 하더라도 바꿈기로 누르는 그 일률적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손이 이렇게 누를 때마다 좀씩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이놈이 누르고 저놈이 누르고 저놈이 누르고 또 할매가 누르면 거기 비늘 들어가고 막 이럴 거 아니요. 그런 식도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월하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 자체가 오히려 그게 진리의 모습에 가깝지 않은가? 꼭 규정성만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진리냐고 보편이 진리냐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편주의자니까 보편은 깔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나보다 잘해서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못해도 매력이 있어. 그래서 사람의 향기, 그 다음에 매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런 거 멋있지 않아? 싫으면 말고. 내가 뭐 아쉬운 것도 아니고 뭐 저녁에 비 맞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동의도 하고 좀 이렇게 이게 상도덕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 마. 그거 다 옛날 방식. 자, 114쪽 한번 봐보셔요. 114쪽 보면 약사유리광열애의 좌우 보처는 일광보살, 월광보살이에요. 해, 달,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관련된 밝음의 상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밝고 깨끗한 세계.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열애, 이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병 치료 맞아요. 근데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운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공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한다더라. 그 다음에 삿된 거를 물리치고, 늘상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병이나 운 뭐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는데 예전에는 다 그게 통으로 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운이 나빠서 아니면은 귀신이 씌어서 병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훨씬 세분화되는 거예요. 뭐든지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조나 그 다음에 식기 구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다 세분화되죠. 점점 세분화되죠. 그래서 제가 바루공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앉아서 밥 먹고 씻는 놈들이 어딨냐 지금 세상에. 설거지까지 완빵으로. 그거 약간 옛날 문화입니다. 옛날 문화. 지금은 그런 공간들을 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기들도 다 구분해야죠. 같은 세트에다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부엌칼 진짜 이렇게 약간 귀신이 칼 물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식의 약간 이렇게 단무지 같이 생긴 부엌칼, 그것도 무쇠로 돼 가지고 시커멓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했죠. 고기부터 뭐 채소 뭐 안 그러면 과일까지 전부 다. 그런데 지금은 과일 칼도 따로 있고 어떤 집은 고기 칼도 있고 도마도 구분이 되는 집도 있고.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구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통합이 많이 되는 거고. 왜? 그걸 구분할 정도의 역할이라든지 문화력이 안 돼요. 경제력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으로 거슬러 오면 다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병이 났는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 병.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을 종교적으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당도 똑같잖아요. 굿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겠다. 야, 굿이나 기도한다고 바이러스가 알아듣겠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그치? 이거 그런데도 그런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그게 통합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세 흑사병이 유행했었던 이유가 뭐냐. 페스트로 진짜 유럽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성당으로 기도하러 모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이 도른데 성당에서 기도하려고 다 모인 거죠.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급격한 확산과 전멸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유행할 때 집회 금지를 계속 때렸잖아요. 근데 그 반대를 했다니까. 더 집회할 수 있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골로 갔고요. 그래서 예전으로 올라가면 아무튼 질병, 운, 그 다음에 뭐 삿된 거를 물리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한 세트였다. 그거를 한 세트로 규정했었다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약사열애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 거기가 담당 영역이라더라. 그리고 빛을 통해서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는 개념이 있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듯이. 그래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좌우에 있고, 약사열애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단지 손 위에 약함이 달려 있죠. 약함이. 그거를 그냥 불상을 구분할 때 수인을 약기인, 약그릇을 들고 있는 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약사열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드릴 때는 왜 약사냐? 약사. 물건이 있어야 약사.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 부분을 쉽게 머리에 남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약사열애불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생각해봐요. 갓바위. 관봉, 한문으로는 관봉, 갓바위 똑같습니다. 관봉열애조사, 관봉열애상. 약함이 있던가요? 뭘 들고 있던가요? 가보셨어요? 들고 있어요? 근데 안 드는데 왜 약사래? 갓은 외부에 있어서 씌운 거고, 왜냐하면 이게 저 동화사 가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안 씌워 놓으면, 동화사도 씌우긴 씌웠는데 너무 작은 걸 씌워서 그래. 안 씌워 놓으면 마치 불상이 우는 것처럼 돼요. 이게 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눈물 쪽, 눈 쪽으로 고여서 이렇게 약간 TT가 됩니다. 그러면 울상 부처님이 돼버리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어. 그래서 갓을 이렇게 씌우면 뭐 관촉사나 이렇게 외부 노출된 불상에 그렇게 씌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씌워 놓으면 그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면 얼굴에 그늘이 생기고, 작게 하면 저 동화사 같이 돼요. 씌워놔도 얼굴에 자꾸 눈물 자국이 생겨. 그래서 그 적절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쓴다고 얼굴에 비가 덜 맞습니까? 확실히 덜 맞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축구할 때 공격수가 이렇게 들어올 때 골키퍼하고 1대1이 되잖아. 1대1로. 그런 경우에는 골키퍼가 튀어나와서 그 각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붙을수록 각도가 줄어들어. 걔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까이 씌워 놓으면 이 각도가 줄어서 얼굴이 빗물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진짜 그런 거야. 내가 문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나 전문가야. 나 전문가. 어디 그 자꾸 사자들 이런 얘기 듣고 와서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씌워놨는데, 근데 왜 그 갓바위는 약함이 없어? 다 팔렸어. 약사라 그랬더니 영엄에서 다 팔렸어. 약사열애 아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성될 때는 갓이 없었습니다. 갓이 없었습니다. 갓은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갓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봉이라고 하는 거는 갓 쓴 부처님이 계시는 봉우리, 이렇게 해서 관봉. 그래서 갓바위도 갓을 쓴 바위. 그러니까 관봉이나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갓바위 부처님을 알고 보니까 창시개명했다더라. 대표적인 부처님이 또 있습니다. 은진미륵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미륵 부처님 아닙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인데 미륵으로 더 유명해. 은진미륵은 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몰라? 관촉사 은진미로 이렇게 크잖아,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관세음 보살로 조성이 됐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선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미륵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선돌 문화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미륵으로 오해를 한 거고, 갓바위는 약사열애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지가 빚은 참극인데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고정화되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이 그렇게 해서 경과되면 그걸로 재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형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도사의 일제강점기 때 수리하면서 일본식 모습으로 좀 띈 게 있는데, 그걸 고치는 행사들이 있었어요. 건축적으로 복구한다 이러는데, 복구가 잘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은 뭐냐? 원형은 없어요. 그냥 섞여가면서 점점 가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축조하면 고려시대 영향이 들어가는 거고, 조선시대 때 손을 대면 조선시대 영향이 들어가는 거고, 계속 그렇게 누적돼서 마치 북극이나 남극에 눈이 쌓이는 것처럼 층층이 쌓인 게 문화지, 어떤 하나가 순종으로 해서 탁 처음 만들었을 그 상태로 그대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게 삶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불상을 만들거나 뭐 조각을 하거나 이러면 그건 원판으로 가는 거고, 삶의 문화, 우리가 사는 공간과 관련해서는 그게 다 누적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계속 그렇게 오래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상원사의 뭐 고양이상 사자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원사에서 뭐 고양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거 사자야, 사자.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계속 딴소리들을 서로 하니까. 법주사의 희견보살상, 거기 이렇게 돌로 된 거 있거든요. 가섭입니다. 마하가섭입니다. 월정사 그 팔각구충석탑 앞에 야광보살상 아니고요, 공양상입니다. 그냥 공양자상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진짜 전문가 같지? 나 배운 사람이야. 나도 억장이 무너진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참고해야 될 거는, 사람들 이렇게 말이 아니고 문화재 물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 검색했을 때 문화재 물목을 보면 월정사 팔각구충석탑 앞에 있는 그 보살상, 그러니까는 이게 석조 보살상을 야광보살이라고 안 써 있어. 그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 문화재 물목에는, 문화재 품목에는 국보 예전에는 48호였는데 지금은 넘버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보 그 품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석조보살 자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광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왜 야광보살이라고 합니까?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쓴 사적기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조선시대 때 스님들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꼭 틀렸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야광보살은 그렇게 안 만들어. 다 룰들이 있어. 이 바닥에 다 룰들이 있어.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거기 보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고 나와요. 그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자기 몸을 소신공양하고 나중에 야광보살이 되거든. 그게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 야광보살 아닌가라고 조선시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찍은 거예요. 찍은 거 뇌피셜로.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경전 공부를 해도 진짜 몇 권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온다더라. 왜? 인간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약을 팔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스님들이 한자를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또 한자도 잘 모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문맹률이 몇 프로인데 90몇 프로가 문맹일걸?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또 그 공부 꽤나 한 스님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공부 양이 요즘으로 말하면 책 몇십 권도 안 돼. 그게 조선의 지식인이야. 엄청난 지식인.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스님이 좀 잘 못 배운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저거 앞에 저런 탑 앞에 저 석조상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몰라요 라고 말하면 가오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아는 것 범주 안에서 굴리는 거지.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이런 게 보통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소신공양을 하고 희견보살은 손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자기 소신공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보면 야광보살 아닐까? 그 희견보살이 지금 전생에는 희견보살, 지금은 야광보살이 된 거니까 야광보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약을 판 거지. 근데 그 물어본 스님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 너무 대단한 스님이기 때문에 답이 된 거야. 그 이제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들이거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겐또로 굴려가지고 계속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현대의 스님들도 진짜 많이 합니다. 신도가 물어보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건데 가오가 무너지니까 돌려대요. 그리고 주워 들은 걸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도 그렇게 하고 작은 스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래. 근데 전문 지식은 큰 스님이라고 수행을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한동훈 장관 말도 잘하고 이렇게 탁 똘망똘망 해가지고 사람이 툭 나오잖아.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해도 그분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분 분야에서 벗어나면 젬뱅이죠. 그렇지 않을까? 불교나 문화재나 이런 거 하면 내가 100마디 하면 그 사람 한마디나 할까 말까 할걸? 그렇잖아. 당신 나와바리로 가면 상황이 급변하는 거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 영역이라는 거는 그 학문을 했느냐로 봐야지, 그 하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수행했다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선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 석조상이 뭔지 알겠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그게 가능하다면 깨달으면 내가 전혀 스마트폰을 안 쓰다가 쥐어줬는데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뭐 구글이나 안 그러면 오픈마인드에 취직을 해가지고 챗 GPT 같은 걸 막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깨달았다고 가능할까?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문 영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신기술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고급 지식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 역할들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문가가 아닌데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 놓고 그 사람이 대답한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답답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네이버에 그렇게 나온대. 야, 네이버는 전문 지식이 아니야. 전문가가 네이버에 답변글 써놓을 것 같냐?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그거는
한 중상급 정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법에 대해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잘 나가는 변호사가 답변 쓰는 게 아니야. 뭐 법대 공부 좀 하다가 이제 이게 사무장이나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쉬면서 쓸 수 있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바쁜데 거기다 답글 쓰고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네이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전공자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특수한 부분을 물어볼 때는 뭐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건 큰 스님들이 다 대답하실 수 있는데, 특수한 거를 물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5만 원짜리 뒤에 나오는 그 그림이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왜 신사임당 그림이 맞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애가 물어봤어, 손자가 물어봤어, 모르지.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게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큰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1차적으로 지식이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찾을 때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전문가의 주장이냐를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가 아닐 때 판단 기준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구해요. 그리고 논문, 적합한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도 다 사기 논문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합도를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데 방법이? 마치 우리가 돈을 맡길 때 대형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도 그 은행을 신뢰하는 거잖아. 백화점 물건이 좀 비싸더라도 설마 저놈들이 가짜는 안 팔겠지 이러면서 사는, 아니 맞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진품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지. 단지 그 조직을 신뢰하는 거지. 설마 저런 백화점에서 짭을 팔겠어? 그랬다가 알고 보니까 판 경우도 있지. 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12야차대장이라고 있어요. 약사열애의 뒤에는 12야차대장이 그려져요. 같이 이제 쫄로. 좌우 보처는 일광보살, 월광보살, 그리고 그 쫄대기로 이제 12야차대장, 12야차대장 사람 형태로 그려집니다. 12야차대장은 뭐냐면 12지입니다. 우리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뭐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띠. 그래서 그게 황도 12궁과 관련되거나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12달 하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수호라고 하는 전체를 다 수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 나중에 이런 이제 약사경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신라의 왕릉에도 12지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신라 시대 탑에도 맨 밑에 12지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수호의 의미입니다. 수호의 의미. 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지금 신라 왕릉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 사천왕을 배치할 때도 있고, 천룡팔부를 배치할 때도 있고. 천룡팔부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용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 천룡팔부. 천룡, 아수라, 가루라, 깃나라, 마우라가, 야차, 건달바. 이게 전문가야. 안 쉬고 작작 나오잖아. 하지마. 난 근데 진짜 천룡팔부라는 명칭 자체를 김용 소설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뭔 제목이 천룡팔부가 뭐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찾아볼 수도 없고, 천룡팔부가 뭔지도 내가 궁금한데.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12야차대장은 지금 115쪽 그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 민속 그림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인데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12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진짜 멋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사 불에도 약사 열애와 관련된 불화해 보면 그때는 또 멋있게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동물식으로 나오진 않아. 그리고 이 12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12지가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가 아니에요. 외래 문화예요. 몰라, 저 가노나오키나 이런 사람들의 책에 보면 은나라 때도 12지 이야기가 있다 카드라가 있는데,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겠어. 은나라에 있다는 얘기는 갑골문에 나온다는 얘긴데 난 도저히 못 찾겠어. 딱 한 줄 나와, 한 줄. 일본 학자. 근데 일본 학자가 한국 학자보다 열심히 해요. 미안한 얘기인데 한국 학자들이 약간 날리는 이런 게 좀 있고, 일본 사람이 훨씬 꼼꼼하게 하거든.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근거를 찾기는 찾아서, 중국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불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뭔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래에서 들어온 문화. 후대 거는 분명히 외래에서 들어온 건 100% 맞아요. 그래서 제가 115쪽에 보면 우리가 쥐를 자라고 하는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고 하는데, 자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원래는 우리로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서지요. 쥐서, 서생원. 그렇게 하는 거지 쥐를 자라고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외래 문화가 들어올 때 음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틀린 자취예요. 비틀린 자취. 예. 그러면 한자에 저걸 쥐를 아들 자자에도 쥐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부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려서 억지로 넣는 거예요. 참고로 그런 거 말씀드리면 참선할 때 이 선자, 고요할 선자 있잖아요. 고요할 선자. 그게 원래는 터닦을 선자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나 이런 데 보면 봉선한다라고 할 때 하늘에 제사 지내고, 태산에서 봉선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양구에서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터닦을, 털을 닦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의미인데,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올 때 인도말 디아나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디아나 짜나, 빨리어로는 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들이 들어와요. 디아나 자나가 그게 선나로 음역이 돼요. 선나로. 자나, 선나, 이렇게 음역이 돼요. 그리고 나자가 나중에 사라집니다. 발음이 약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선자만 남은 거야. 음역이에요. 음역. 뜻을 번역한 게 아니고 음역이야. 그런데 이 선만 남으니까 거기에 수행이라는 의미가 없어. 명상이라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자에다가 명상이라는 의미를 입혀요. 그래서 고요할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 고요하다라는 뜻이 대표 뜻이 돼버린 거야. 5편 같은 데 찾아보면 1, 2, 3, 4, 5, 6, 7, 8 해서 뜻이 여러 개가 나와. 그게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터닦을 선이라는 의미, 털을 다진다라고 하는 게 대표 의미였는데, 불교가 유행하면서 이걸 뒤집어 엎어서 고요할 선으로다가 대표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자들 자자에는 쥐라는 뜻이 없어요. 이건 자네, 뭐 쉽게 말해서 너,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쥐라는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쥐라는 의미를 넣는 거고, 소축도 원래는 소우잖아. 여기 제가 다 써놨잖아. 그래서 우유가 우유라고 하지 소젖이잖아. 우유가 소젖. 그런데 축유라고는 안 하잖아. 축유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호랑이도 호랑이인이지만 우리는 범호라고 하지, 누가 인을 호랑이라고 누가 해? 아니, 그렇잖아. 그냥 생각해보면 다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통문화,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아니구나 라는 걸 토끼 묘 하지만 토끼 토지 무슨
토생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별주부전 이런 거 할 때도 용도 진이라고 나오지만 용은 용이지 무슨 진이야. 용은 용이지. 뱀사가 유일하게 비슷해. 유일하게 비슷해. 근데 사실 요 사자도 요건 뱀사로 잘 안 쓰고, 뱀사에는 벌레충자가 들어가는 사자를 써요 원래는. 여기 한자에 제가 써놨잖아. 근데 요거는 호환되는 글자예요. 왜냐면 요 사자를 봐봐. 요 뱀사 할 때, 자축인묘 진사 할 때 요 사자가 생긴 게 약간 뱀같이 생겼잖아. 뱀 느낌 안 나? 그래서 뱀의 의미가 이 안에도 있어. 그리고 말오라고 하지만 실기는 말마지. 우리가 장기판에서도 말마지. 그게 무슨 뭐 오가 어딨어. 양미 이러는데 양은 양이지. 양이 왜 미야? 양은 양이지. 원숭이도 신이라고 하지만 원숭이는 원이지. 그러니까 원숭이지. 다 틀려. 이게 지금 닭유인데 닭개잖아. 삼계탕 하지 삼유탕 이러냐?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 틀린 거야 이게. 그런 이 얘기는 뭐냐? 외래문화다. 이게 외래문화다.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개술이 아니고 개견이고, 돼지 해가 아니고 돼지 돈이지. 그래서 우리가 돈가스라고 하는 거야. 해가스 이럴 수는 없잖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완빵으로 들어왔네 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원래 중국에 있던 거고 보완된 거면, 쉽게 말해서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한 거면 한 3분의 1이라도 이게 맞춰져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완빵으로 다 됐다는 얘기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위를 참다래라고도 하잖아. 참다래 진짜 봤어요? 참다래 이만하거든. 그거 키위하고 진짜 계속 올라가면 족보가 비슷해질 수 있어. 우리도 성씨가 다르지만 계속 올라가면 비슷해지겠지. 그런 식 비슷한 거지. 이거 절대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 절대 참다래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참다래가 엉겨볼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참다래로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 망고 들어오잖아. 망고는 그런 논쟁이 없지. 왜? 우리나라에 비슷한 게 한 개도 없어. 다 뒤져도 없어. 그러면 그냥 하이패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망고는 망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망고처럼. 그 얘기는 뭐냐? 다 들어온 거네. 다 들어온 거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만 12지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코끼리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변형은 있어. 그리고 제가 이 12지 얘기할 때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양은 면양이 아니고 사냥입니다.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예전에 양띠를 염소띠라고 했다는 걸. 그리고 황도 12궁에도 염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염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처럼 순하다가 아니고 양처럼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래서 양띠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염소나 사냥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입니다. 진짜입니다. 어렸을 때 염소 이런 거 몰라? 흑염소 이런 거 몰라? 제가 그때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시골에서 흑염소 같은 거 키우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도시에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게다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에 찝쩍거립니다. 등치가 크든 어쩌든 나한테 걸리면 계속 내가 귀찮게 하거든요.
개나 이런 애들은 처음에는 놀아달라고 놀아주는 건 줄 알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저거 저놈하고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갑니다. 고개를 걸려서 저는 그런 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좀 키웠다가 안 키워가지고 근데 관심이 되게 많아.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개나 이런 거 하면 내가 수염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아무튼 동물을 안 무서워해. 그래서 염소가 승질이 들었고 어른들이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염소가 자꾸 들이받고 좀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애들은 접근 금지인데 또 우리 다 접근해 가지고 자꾸 들이받으니까 안전거리에서 얘를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묶여 있으니까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염소가 되게 약올라 하거든. 근데 어른들이 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뭐라고 합니다. 왜? 염소는 승질이 들어버서 계속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지가 터져서 죽어요. 밴댕입니다. 밴댕이 아세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왜 그러냐면 무트로 잡혀 나오면 성질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지 성질을 못 이겨서. 진짜야 진짜.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게 똘틱입니다. 똘틱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사열애와 관련해서는 일광보살, 올광보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갓바위 부처님 나오네. 동화사 쪽이 전부 다 약사열애불이에요. 그쪽이. 그쪽이 약사열애불. 어떻게 보면 메카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창시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열애는 동방세계, 깨끗한 세계를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빛이나 밝음으로써 모든 나쁜 것들, 삿된 것들, 질병,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처리해 주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똘마니로서 12대장, 12야차대장이 있는데, 야차는 인도에서 약간 하급신이에요. 하급신. 인도 신화에서 아마도 야차나 건달바 같은 경우는 지방 부족신이었을 거예요. 천룡 8부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천룡,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건달바, 야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야차, 나찰 이런 거는 원래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12지하고 결합이 돼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2지상이 동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12방위를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호라는 의미를, 12야차대장은 수호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 배치가 되지. 배치가 돼 있지. 그 띄잖아. 띄잖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그 12지보다도 더 아마 빨랐을 걸로 추정하는 게 뭐냐면 칠성이에요. 칠성도 7개에 우리가 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은 어디에 배치가 되고 어디에 배치되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안 먹혔고 12지는 지금도 먹히고 있죠. 그리고 그 동물들끼리 합이 맞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4살 터울로. 그래서 4살 터울은 궁합도 안 본다더라. 물론 그 말 믿고 갔다가 인생 C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게 혈액형 같고 그냥 성격 어떻다더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그걸 막 믿을 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런 몇 가지 가지고 사람을 규정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말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리면, 뭐 겉궁합, 속궁합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겉궁합은 띠로 보는 거고 속궁합은 생일까지 넣어서 사주를 다 넣어서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 좀 자꾸 하고 그렇게 하지 마. 자꾸 그런 이상한 생각하니까 머리가 빨리 자라. 가뜩이나 지금 흰머리가 올라오는데 빨리까지 자라면 백발 된다니까. 여기 백발 되신 분 몇 분 있잖아.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 아유, 놀려먹는 거 재밌어.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륵불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미륵불.